자, 고혈압에서는 싱겁게 먹으라는 게 상식이죠. 에이, 선생님, 짠 게 다 맛있는 거예요. 김치, 젓갈, 라면 맛있는 거 다 짠데 그럼 뭐 단짠 모르세요? 선생님 답답하시네. 아, 그러고 너무 싱겁게 먹으면 또 안 된다 하던데요. 적당히 소금도 필요하다 하던데 뭐가 맞는 말이에요, 선생님? 자, 고혈압 환자는 왜 싱겁게 먹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병실할 시간 운동한 내과의사 닥득입니다. 고혈압에 싱겁게 먹으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싱겁게 먹어야 되는지, 정말 싱겁게 먹어야 되는 게 맞는지, 어디까지 싱겁게 먹어야 되는지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사실 고혈압에서 싱겁게 먹으라는 것은 의사로 살면서 이것을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무위키라는 사이트에 고혈압을 검색해서 읽다가 소금이 고혈압과 상관이 없다 이런 글을 보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려야 될 게 있겠다 싶어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자, 이렇게 고혈압 나무위키 들어가면 뭐 여러가지 재밌는 설명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위키피디아하고는 다르게 약간 논란이 되거나 어떤 주관적인 내용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위키라는 사이트 자체가.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심지어 위에 두 번째 원인으로 나와 있는 나트륨 섭취조차 실제로는 고혈압의 원인이 아니라는 썰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글들도 막 올라오는 게 나무위키예요. 그래서 뭐 60배 정도를 먹지 않는 이상 혈압이 오르지 않는다는 식의 그런 말들이 적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의사들조차 이렇게 알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은 나무위키는 아무나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자마자 바로 수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차라리 잘 됐다, 여러분들에게 소금과 고혈압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동영상을 만들게 됐고, 아직까지 고치지 않았습니다. 나무위키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이 나무위키 페이지를 뒤로 하고 소금과 고혈압에 대해서 병절할 시간의 묘미죠. 아주 근본적인 소금이란 무엇인가 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소금은 무엇일까요? 소금은 나트륨과 같은 말일까요? 아니죠. 소금은 NaCl, 염화 나트륨이죠. 염소와 나트륨의 화합물이에요. 염소도 있고 나트륨도 있는 거예요, 소금에는. 특히 인간이 섭취하는 나트륨의 대부분은 소금이라는 성분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 동영상에서는 소금은 거의 나트륨과 같은 개념으로 계속해서 언급이 될 거예요. 자, 나트륨 뭘까요? 쿵쿵 따에서 끝판 단어? 나트륨! 사실은 이제 베이킹소다에도 굉장한 양이 들어있긴 해요. 그래서 고혈압 있는 분들은 빵도 조심해서 먹어야 됩니다. 전혀 소금이 안 들어있는, 간이 안 돼 있는 빵도 베이킹소다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한 양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자, 이 나트륨은 거의 칼륨과 나트륨,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가장 많은 양대 산맥의 양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피를 뽑아서 나트륨 농도가 얼마인지 재보면 굉장히 신기하게 거의 일정해요. 정상치는 대략 135에서 150 사이인데 이 정도도 아니에요. 거의 140에서 145, 굉장히 타이트하게 아무나 길 가는 사람 잡고 피를 뽑아봐도 141, 142, 뭐 145, 거의 99% 정도는 대부분 140대 초반으로 굉장히 일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질문은 대답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왜 사람은 눈은 두 개이고 코는 하나고 입은 하나일까요? 이 질문이랑 답이 똑같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데 원래 그렇다는 말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좀 성격이 끝까지 한번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계속 파보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저는 대략의 개요는 알고는 있지만 왜 모든 인간이 나트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를 설명하려면 인간의 탄생과 진화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할만하안 하겠습니다.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바다의 염분의 농도는 굉장히 일정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바닷물의 염도가 조금 낮아지면 암석에서 소금이 녹아 나와서 조금 다시 올라가서 원래대로 맞춘다든지, 이렇게 바닷물의 소금 농도는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피 속에 나트륨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과 어떠한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닷물은 암석에서 나트륨이 녹아져 나와서 소금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치자면 인간은 어떻게 피 속에 나트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저번 시간에 혈압과 고혈압의 아주 근원적인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순환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어요. 심장은 펌프라고 생각한다면 동맥은 상수도, 각 가정은 세포, 정맥은 하수도,
그 비유에서 오늘 시간에 한 가지 더 콩팥이라는 장기를 순환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콩팥은 신장과 비뇨기에 연관된 장기이긴 하지만 순환기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 중에 하나예요. 콩팥은 바로 하수 처리장 그리고 소행강 댐이 됩니다. 자, 이 콩팥이 하수도에 있는 여러 가지 오물들을 걸러서 다시 깨끗한 물을 심장으로 보내주고 걸러진 노폐물들은 소변으로 나오게 되죠. 또한 댐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가뭄이 나면 물을 방류해주고 홍수가 나면 물을 보관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물론 안지온텐신 나오고 굉장히 복잡해지긴 하는데 대충 콩팥은 소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물을 많이 내보냈다가 물을 적게 보내고 소금을 많이 내보냈다가 소금을 적게 보내고 이 네 가지 일을 하면서 피 속의 나트륨 농도를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 나트륨은 칼륨이라는 것과 경쟁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트륨을 많이 먹어도 칼륨을 역시 많이 먹으면 좀 나트륨 배설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호르몬 등을 통해서 나트륨, 소금을 많이 먹어도 야채에 들어있는 칼륨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이 어느 정도 배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죠? 자, 소금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또 쓸데없는 얘기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닭띵. 자, 그러면 무언가 고장이 나서 나트륨이 몸속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140에서 145 사이가 일정한데 뭐 120이 된다든지 뭐 160이 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소금 농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우리는 뭐죠? 구글 번역이죠. 성인을 위한 정상적인 나트륨 수준은 무엇입니까? 자, 정상은 135에서 145 사이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20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로, 혼수, 혼란, 근육경련, 메스꺼움. 자, 110이 됐다. 발작이 일어납니다. 땀이 나거나 화상, 이뇨제 사용, 뭐 폐암이나 뇌암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150을 넘으면 자, 붓겠죠. 갈증이 나고 뭐 침착하지 못하게 되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급도로 높아지면 경련 혼수 상태. 높은 것도 결국은 사망하게 됩니다. 자, 나트륨이 일정하게 유지 안 되면 경련이라든지 혼수 상태가 일어나다가 결국은 죽게 돼요. 그 정도로 나트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제가 요번에 이 소금과 고혈압이라는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찾아보면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염식이라는 건 다 의사들이 지어낸 얘기다. 또는 뭐 음모론이다. 이런 얘기 많은데 자, 지나친 저염식은 해롭다. M5문주스에서 이런 또 유튜브가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저염식과 어느 정도의 고염식을 비교를 해야지 극단적인 저염식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120 이하가 된다든지 이러면 경련, 혼수, 사망 이런 것들이 생겨요. 자, 이 얘기는 제 동영상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다룰 얘기긴 한데 극단적이면 안 돼요. 뭐 소금을 전혀 안 먹는다든지 뭐 하루에 뭐 50g씩 먹는다든지 이러면 죽습니다. 소금을 너무 안 먹는 것도 문제다. 저염식도 문제다. 너무 혈압이 낮은 것도 문제다. 너무 혈당이 낮은 것도 문제다. 너무 콜레스테롤 낮은 것도 문제다. 당연한 말이에요. 혈당, 소금,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필요한 것들이고 너무 낮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간은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허용이 되는 그 범위 안에서 낮은 것 그리고 높은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할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염분 민감성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salt sensitivity. 자, 소금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있고 안 민감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염분 민감성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소금을 먹어도 혈압이 안 오르던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salt sensitivity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논문을 보면 염분 민감성, 소금 민감성, 소금 감수성, 식염 감수성 아주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주 우리나라 논문 내에서 즐겨 쓰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즐겨 쓰는 단어라면 한 가지로 통일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무언가 널리 쓰이는 단어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salt sensitivity는 분명히 그 정체가 있는
이론이에요. 자, 솔트 센시티비티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아무리 짜게 먹고 아무리 먹어도 살도 안 찌고 혈압도 오히려 저혈압이고 당도 너무 낮고 어쩔 때는 저혈당에 빠지고 실제 그래요. 물론 예를 들기 위해서 약간 과장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는 조금만 먹어도 살찌고 고혈압이고 약간 당뇨도 있어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굉장히 높아요. 피검사를 해보면. 그렇게 저에 비해서 많이 먹는 편도 아니에요. 뭐 특별히 짜게 먹는다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자, 저와 제 친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 여러 가지 준비된 자료들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유전자를 연구하는 미국의 어떤 사이트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구글 번역. 자, 소금 감도라고 나와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 혈압에 소금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 감수성, 염분 민감성의 개념입니다. 자, 염분 민감성이란 무엇일까요? 소금 감도는 혈압이 어떻게 소금 섭취에 반응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소금에 민감한 사람들은 소금에 강한 사람들보다 고혈압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염분 민감성은 없는 것 같아요. 짜게 먹어도 혈압이 높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젊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친구는 저하고 동갑인데 염분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어요. 벌써. 또 다른 사이트를 보도록 할게요. 소금에 민감합니까? 자, 이 얘기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소금 감수성이 만성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위험 인자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게 결론입니다. 자, 이 연구는 혈압, 흡연, 염분 민감성이 모두 독립적인 위험 요인임을 시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염분이 많아지면 염분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고혈압이 생기겠죠. 그러면 고혈압이 돼서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게 당연한 얘기고, 오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요인, 염분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 고혈압이 안 생겨도 고혈압을 건너뛰어서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다. 고혈압이 있으니까 당연히 심장 내혈관 질환이 생기는 거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고혈압이 안 생겨도 염분 민감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뇌출혈, 심근경색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분 민감성, 자, 소름 끼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고혈압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염분 민감성,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질병으로 고혈압을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갑니다. 자, 답답한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 염분 민감성이 왜 생기나? 혈압과 고혈압에 대해서 다룬 제 영상을 참조해 보시면 본태성 고혈압이다 이런 얘기를 썼죠. 원래 그렇다는 굉장히 맥 빠지는 의학의 어떤 회의가 드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본태성에도 원인이 있죠. 바로 유전이에요. 자, 여기죠. 염분 감수성, 염분 민감성은 어떤 유전자가 관여합니까? 자, 안지오텐신이라는 호르몬이 또 나오죠, 여기. 자, 이 호르몬 참 어려운데 자주 봐요. 안지오텐신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염분 민감성과 관련된 유전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구글 번역하고 원본을 보도록 할게요. 자, ACE-ADD 이건 뭐냐면 유전자 이름이에요. 어렵죠? AGT 유전자가 이제 안지오텐신과 관련된 유전자고요. 자, 이런 유전자들이 염분 민감성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 후보들로 지금 생각되고 있는 유전자들인데,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인종별이에요. 자, 모든 인종,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인종들입니다. AGT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자, 아프리칸에서 88%, 아메리카 64%, 자, 아시안도 83%, 엄청나죠. 유럽은 41%밖에 안 돼요. 자, 이런 인종 간의 차이가 염분 민감성을 만듭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자, 구글 번역으로 얼른 돌아갑시다. 아이고 어지러워. 자, 아시안들도 염분 민감성에 대한 유전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자, 아시안들 굉장히 소금에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우리나라의 박철현 교수님 등등과 성신여대 또 이명숙 교수님 등 이런 분들께서 자, 또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막 밝혀내고 있어요. 정말 리스펙트 할 만한 훌륭한 교수님들이죠. 어떤 유전자는 몇 프로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냥 다 모르겠고 그냥 통틀어서 전체 다 합쳤을 때 염분 민감성은 몇 프로인가?